사람 마음이란 억누를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는 법이지요. 타오르는 것은 욕심이지요. 제 뜻은 타지 않습니다. 한양에서 홍련을 거절한 사내는 이제껏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원을 처음 만난 날 밤 처음으로 홍련의 숨이 멎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어귀 청사초롱이 줄줄이 내걸린 운하루에서는 또 한 차례의 연회가 무르익고 있었지요. 운하루라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한양 제1의 기생가. 그러나 이 집을 단순히 풍류를 즐기는 곳이라 말하면 크게 틀린 것입니다. 이 집 안방 깊숙한 곳에서는 술잔보다 먼저 장부가 오갔습니다. 기생의 노래보다 먼저 인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영의정 외척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제 사랑방처럼 드나들었고 이 집 문을 넘는다는 것은 곧 그 세력의 품에 안긴다는 뜻이었지요. 주인장은 최행수라 불리는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입이 무거웠으며 오래 살아 많이 본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운하루를 이끈 지 어느새 20년.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비밀을 장롱 깊숙이 묻었는지 이 집 기둥만이 알 터였습니다. 그리고 운하루에는 홍련이 있었습니다. 홍련. 이름만 들어도 한양 사내들이 술잔을 내려놓는다는 그 홍련이었습니다. 얼굴이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을 달처럼 맑고 모란 꽃처럼 짙었지요. 그러나 홍련이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읽는 능력이었어요. 처음 마주 앉은 지 한 식경만 지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에 마음을 여는지를 홍련은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혹에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날 밤 홍련은 창가에 앉아 가야금줄을 고르면서 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그 눈빛. 모든 것이 완벽했지요. 그러나 홍련의 속은 고요했습니다. 익숙한 일이 반복되는 자의 익숙한 고요함이었달까요? 오늘 밤도 누군가 들어올 것이고, 홍련은 웃을 것이고, 연애는 깊어질 것이고, 어딘가의 장부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적힐 것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소문은 일주일 전부터 돌았습니다. 사원부에 새 난관이 부임했다고요. 이름은 강원, 나이는 28. 이번 과거에서 장원은 아니었으나 책문이 어찌나 날카로웠던지 시관들 사이에서 한참 이야기가 돌았다고 했습니다. 왕께서 직접 그 답안지를 2번 읽으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세자와 예전에 서당에서 함께 글을 읽었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무슨 일을 했느냐. 첫날 수령 하나가 인사를 드린다며 비단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더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뇌물이라고요. 둘째 날에는 선배 관리가 이것이 관례라며 으름장을 놓았더니 강원이 조용히 말했다 합니다. 관례가 잘못되었다면 깨는 것이 관례를 지키는 것보다 옳습니다. 그 말이 그날 저녁 내로 영의정 외척 세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외척의 핵심 인물, 사람들이 뒤에서 대감이라 부르는 이종필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잠시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저 사람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겠군. 부드럽게 만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운하루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았습니다. 며칠 후 이종필의 신복이 홍련을 찾아왔습니다. 요청이라 했으나 실은 명령이었지요. 강원을 데려올 것, 연회에 앉히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 그리고 약점을 만들 것. 홍련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요청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속으로는 살짝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으니까요. 강원, 뇌물을 물리친 사람, 관례를 깨야 한다고 말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홍련은 가야금줄을 한번 튕겼습니다. 낭낭하게 울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라졌지요. 그래도 사람이 아닌가. 내가 못 녹인 사람은 없었다. 강원이 운하루에 발을 들인 것은 사실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선배 관리가 공식 연애처럼 꾸며 데려왔지요. 요즘 같아서야 상아가 한 번은 얼굴을 트고 지내야 일도 되지 않겠나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강원은 내키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처지에 대놓고 자리를 박차기도 어려웠지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다만 표정이 그다지 유연하지는 않았습니다. 홍련이 들어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사내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으며 누군가는 술잔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홍련은 단아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강원을 보았습니다. 강원은 홍련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지요. 딱히 무언가를 보는 것도 아닌 그냥 다른 데를 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 홍련이 처음 쓴 것은 향이었습니다. 운하루에는 특별히 조합한 향이 있었습니다. 침향에 용연향을 섞은 것인데 이것이 방 안에 퍼지면 사람의 경계심이 풀리고 은근한 취기가 올라온다고 했지요. 실제로 효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이 향 앞에서 딱딱했던 표정이 녹아내렸으니까요. 홍련이 살며시 손을 들어 향로에 불씨를 가까이 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하얀 연기가 방 안을 천천히 감쌌지요. 그런데 강원이 움직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창문을 열었습니다. 사각 하는 소리와 함께 밤바람이 훅 들어왔고 애써 피워 올린 향은 순식간에 흩어졌지요. 강원은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방 안이 좀 탁한 것 같아서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술잔을 들었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선배 관리가 어색하게 웃었고 홍련은 아주 잠깐 굳었다가 바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이 남자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숨을 쉬는 건가? 홍련이 두 번째로 꺼낸 것은 시였습니다. 홍련의 시는 유명했습니다. 단순히 외운 것이 아니라 직접 짓는 시였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선비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자극이 됩니다. 학문을 오래 갈고 닦은 사람일수록 좋은 시 앞에서 마음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홍련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 달이 참으로 밝습니다. 난관 어른, 이런 밤에 시 한 수 떠오르시는 것이 없으신지요? 강원이 홍련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시선이 맞았지요. 홍련은 속으로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강원이 말했습니다. 있지요. 홍련이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자세였지요. 강원이 읊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홍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홍 선사의 시로군요. 좋은 취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받으시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자 강원이 말했습니다. 그 시에 더 붙일 것은 없습니다. 나홍 선사의 뜻이 이미 완전하니까요. 다만 그 뜻을 사는 것이 문제지요. 기생이 선사의 시를 아시는군요.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칭찬이었습니다. 분명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홍련은 슬그머니 뒷목이 서늘했습니다. 시 이야기가 어느새 문학 토론이 되었고 강원은 두보와 이백을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으며 홍련은 흘려보내려 했던 대화를 오히려 진지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연회 자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홍련은 그날 처음으로 대화 상대에게 지식에서 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밀렸다기보다는 따라가다 보니
홍련 자신이 흥미로워져 버린 상황이었지요. 그것이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이너스. 홍련이 마지막으로 꺼낸 기술은 연약함이었습니다. 사내란 강한 여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도 약한 모습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을 홍련은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지요. 홍련은 가야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줄을 한번 튕기다가 멈추고 아주 살짝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손끝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봄이 오는 탓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늙어가는 탓인지 22살 여인이 늙는다 말하는 것은 물론 연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연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내는 없었습니다. 강원이 말했습니다. 봄이 오면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지요. 사원부에서도 요즘 춘질로 쉬는 관원이 덜어 있습니다. 한의원에 가보셨습니까? 홍련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의원. 이 상황에서 한의원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고 한의원. 홍련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진심으로 걱정한 건가 아니면 천하에 둔한 사람인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홍련에게는 매우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연애는 이틀 뒤에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홍련이 먼저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앞에 3번은 가볍게 시작한 것이었다고 이번에는 진짜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요. 마이너스. 기술 사거리 좁히기. 이 기술은 가장 고전적인 것입니다. 몸의 거리가 좁혀지면 마음의 경계도 허물어진다는 원리지요. 홍련이 술잔을 가져다 주며 아주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았습니다. 소매 끝이 닿을 정도로 향도 없이 연기도 없이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내들은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강원이 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리를 살짝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딱 한 뼘.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앉은 자리가 불편했던 것처럼. 그러나 홍련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이동이라는 것을. 이 양반 설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서 피하는 건가? 홍련은 다시 한 뼘 가까이 앉았습니다. 강원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방은 왜 이리 좌석이 불편하게 배치되어 있는지요? 여기 앉으면 자꾸 옆으로 밀리는 것 같소이다. 방 안에서 선배 관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홍련은 고개를 숙이고 소매로 입을 가렸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혹에 실패해서 나온 웃음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지요. 홍련은 오랫동안 이런 식의 웃음을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홍련이 다음으로 꺼낸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을 나눈다는 것은 두 사람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요. 나만 아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것은 상대방을 특별한 자리에 앉히는 일이었습니다. 홍련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난관 어른께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난관 어른과는 다른 뜻을 품은 분들이 계십니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말은 2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홍련이 강원 편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강원이 홍련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강원이 홍련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좀 더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강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홍련이 멈추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부임 첫날부터요. 이 연회가 누구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제가 왜 초대를 받았는지도요. 홍련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면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함정인 것을 알면서 들어왔다는 말이었지요. 그렇다면 왜? 강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진심이라면 감사한 일이지만 진심이 아니라면 더 잘 설계된 함정이겠지요. 홍련은 처음으로 대화 중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꿰뚫렸습니다. 그 순간을 홍련은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홍련은 이번에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전의 기술들이 바깥에서 두드리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안에서 꺼내는 것이었지요. 상대방이 무엇을 꿈꾸는지 묻고 그 꿈에 공명해주는 방식입니다. 난관 어른은 어떤 세상을 꿈꾸십니까? 처음에는 대화를 여는 말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원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진지했습니다. 탐관이 없는 세상이요. 뇌물 한 번 안 받고도 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세상이요. 백성이 송사를 내면 권세가 아닌 법으로 판결받는 세상이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홍련은 이 사람이 오래 이 생각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홍련이 물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능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시작도 못합니다. 불가능한 것에 뛰어드는 바보가 역사를 바꾼다고 제 스승이 그랬습니다. 홍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양에서 수십 명의 사내를 만났습니다. 권력을 원하는 자, 재물을 원하는 자, 명예를 원하는 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이 눈빛으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홍련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홍련 자신도 아직 몰랐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늦게 연회가 끝나고 다른 손님들이 물러난 후였습니다. 강원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홍련이 말했습니다. 난관 어른, 외로우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언제나 효과가 있었습니다. 강직한 사람일수록, 뜻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로움이 깊은 법이니까요. 강원이 잠시 홍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외롭지요. 홍련이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강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뜻을 꺾는 것보다는 외로운 것이 낫습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뜻을 한 번 꺾으면 두 번, 세 번은 훨씬 쉬워지니까요.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홍련이 굳었습니다. 강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생께서 오늘 밤까지 사흘을 여러 방식으로 저를 대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련이 숨을 참았습니다. 기생은 매우 총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셨겠다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셨겠지요. 그 말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는 말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홍련은 그 순간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어떤 것이 그 한마디에 건드려진 것처럼 강원이 조용히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홍련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원이 나간 뒤 홍련이 최행수를 찾아갔습니다. 최행수는 아랫목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홍련이 들어오자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홍련이 말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최행수가 잠시 홍련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복잡한 것이 스쳤습니다. 이종필 대감께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압니다. 홍련이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행수 어머니, 그 장부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안방 깊은 곳에 있는 그것 말입니다. 이종필 대감의 이름이 있고 여러 관원들의 이름이 있는 그것이요. 최행수가 굳었습니다. 그것을 왜? 강원이 실패하면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억지로 이 자리에 데려와 함정을 만들고 만들어진 함정으로 그 사람을 엮는 것입니까? 최행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면 다음은 저입니까? 제가 그 사람을 유혹하려 했다는 거짓 증언을 서게 하는 것입니까? 최행수의 손이 장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홍련은 오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생각한 것은 처음이었지요. 강원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생은 매우 총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셨겠다 싶습니다. 홍련이 일어섰습니다. 행수 어머니, 저 그 장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행수가 오래 홍련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지쳤다. 마이너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습니다. 사원부에 익명의 투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겉봉에 아무 이름도 없었고 안에는 장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종필 대감의 이름, 관원들의 이름, 날짜와 금액과 수결, 뇌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이 장부를 펼쳐 훑어보다가 멈추었습니다. 장부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장부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종필 대감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저 장부를 날조된 것이라 주장할 것이 뻔했습니다. 필체를 흉내낸 것이라 할 것이고 수결을 위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자신을 모함하려는 세력이 만들어낸 것이라 목청을 높일 것이었습니다. 오래 권력을 쥔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쓰는 수법이 늘 그렇듯이요. 강원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투서 봉투 안에서 무언가 하나가 더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못 보고 지나쳤던 것이지요.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는 시작일 뿐입니다. 운하루 안방 동쪽 기둥 아래 벽돌 셋째 장. 그리고 제가 직접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겠습니다. 강원은 그날 밤 사람을 보냈습니다. 운하루 안방 동쪽 기둥 아래 벽돌 셋째 장을 드러내자 납작한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밀랍 인형 2개였습니다. 한양에서 이름 있는 무당이 쓰는 물건이었는데 그 인형 안에는 각각 종이가 말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종필 대감의 이름과 그가 어느 수령의 자리를 팔았는지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뇌물 거래를 하기 전에 운하루에서 먼저 점을 쳤다는 기록이었지요. 미신처럼 보이지만 당시 권력자들이 큰 거래를 앞두고 무당을 찾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점괘와 거래 결과가 빠짐없이 일치한다는 것은 두 일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였지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상자 안에는 더 있었습니다. 둘째는 기방 출입회였습니다. 운하루에는 은밀한 출입 방식이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위해 출입회를 만들어 주었지요. 그 패가 12개 있었고 패마다 주인의 이름 대신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련은 그 암호 12개가 각각 누구의 것인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읽는 데에 쓰이던 그 총명한 머릿속에 이 집을 드나들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패를 하나씩 들고 나오면서 홍련이 직접 이름을 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셋째는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종필 대감의 친필 서한 묶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것인고 하니 이종필은 운하루에서 연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때때로 최행수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편지, 부탁한 일을 처리했다는 편지, 그리고 어떤 편지에는 특정 관원을 어느 자리에 앉혀달라는 청탁이 직접 적혀 있었습니다. 최행수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20년 동안 모아두었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는지를. 그러나 이 편지들이 나왔을 때 강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종필 본인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거래를 요청하고 완료를 확인한 편지였습니다. 이것은 위조라 발뺌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강원이 서한 묶음을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남긴 것은 언젠가 쓰일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겠지요. 사람을 보낸 관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운하루의 그분도 신문에 나와야 하는데. 그때 운하루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홍련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나무 상자와 함께 가야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야금은 이상했습니다. 들고 온 이유를 아무도 몰랐지요. 홍련이 말했습니다. 신문에 나가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야금을 내려놓으며 홍련이 앞판을 열었습니다. 가야금 안쪽 공명통 아래에 얇은 비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단에는 아주 가는 붓으로 씌어진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운하루를 드나든 사람들의 이름, 날짜, 주고받은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의 핵심 내용. 홍련이 몇 년에 걸쳐 직접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써내려간 기록이었지요. 강원이 그 비단을 받아들고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홍련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홍련이 말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요. 그때는 그냥 무서워서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젠가 나를 버릴 것 같아서. 강원이 말이 없었습니다. 버려지기 전에 내가 먼저 쓸 수 있는 것을 써두자, 그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오래 쓰다 보니 이것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이 열린 날은 청명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사원부 마당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이종필이 불려나왔을 때 그는 아직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얼굴에 배어 있었지요. 오래 권력을 쥔 사람의 그 단단한 확신이었습니다. 강원이 앞에 섰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부 사본과 원본 대조. 이종필이 말했습니다. 위조된 것일 수 있소. 표정은 굳었지만 아직 버티는 눈빛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방 출입패 12개. 홍련이 앞으로 나와 패 하나씩을 들고 이름을 댔습니다. 막힘없이 또렷하게. 이 패는 누구의 것이고 이날 왔고 이것을 가져갔다고. 이종필의 측근 2명이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불렸으니까요. 이종필이 말했습니다. 기생의 증언을 어찌 믿겠소. 세 번째, 가야금 안쪽에서 꺼낸 비단. 이것이 펼쳐지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년치의 기록이었습니다. 날짜가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종필이 특정 날 특정 관원에게 특정한 부탁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종필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종필의 친필 서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강원이 그중 하나를 펼쳐 읽었습니다. 전라도 모 고을 수령자리, 내가 말한 사람으로 넣어주시오. 값은 전례대로. 이종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원이 다음 서한을 읽었습니다.
사원부 신참 난관이 우리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소? 적당히 묶어두는 방법을 찾아보시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강원을 운하루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 이 편지에 직접 적혀 있었으니까요. 이종필이 소리쳤습니다. 그 편지는 그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오. 필체를 흉내낸 것이란 말이오. 그때 최행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편지입니다. 대감의 손에서요. 그날 대감은 연회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 편지를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저 편지의 복납색이 대감께서 늘 쓰시던 붉은 것이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강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뒤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전라도에서 올라온 수령이었습니다. 이종필의 청탁으로 자리를 받은 사람이었지요. 그는 직접 이 자리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경로로 이 자리를 얻었는지 직접 고하겠습니다. 이종필이 그 얼굴을 보자마자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상석에서 승지가 왕의 명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보호받지 못한다. 이종필 이하 연루된 자들을 즉각 파직하고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그리고 이 일을 밝히는데 힘을 보탠 자들에게는 그 공을 마땅히 기록하도록 하라. 이종필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숨처럼. 그 소리를 들으며 홍련은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얼굴이었지요. 다만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깨가 아주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강원이 돌아서다가 마당 끝에 서 있는 홍련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원이 고개를 한번 깊이 숙였습니다. 말없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인사인지 홍련은 알았습니다. 팔짱 봄이 오는 소리. 운하루는 그로부터 열흘 후 문을 닫았습니다. 최행수는 떠나면서 홍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련다. 여기서 너무 오래 있었어. 홍련이 말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어머니. 최행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홍련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을 홍련이 먼저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최행수가 뭔가를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홍련은 짐을 쌌습니다. 몇 권의 책, 가야금, 비단에 적은 기록이 모두 제출되어 사라진 자리에 남은 빈 공명통, 그리고 작은 돈 보따리. 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사원부로 가는 길목에 작은 서책방이 있었습니다. 홍련이 그 앞을 지나다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자 강원이었습니다. 강원은 홍련을 보고 잠시 멈추더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홍련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강원이 말했습니다. 운하루를 나오셨군요.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 위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홍련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강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련이 강원을 보았습니다. 그 비단에 적은 기록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쓴 것이라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번에 그것을 내놓은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지요. 홍련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홍련이 강원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운하루에서 오래 사람을 읽어온 그 눈으로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을 읽으며 대답했습니다.
난관 어른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명한 사람이 총명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 말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내가 이것을 써둔 것이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언젠가 이 집 밖에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랐던 것이 아닌가 하고. 강원이 말했습니다. 잘 닿았습니다. 홍련이 잠시 웃었습니다. 운하루에서 짓던 그 부드럽고 계산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음이었지요. 조금 어색하고 조금 낯선. 강원이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거처는 정해지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제 스승 어른께서 북촌 쪽에 서당을 하나 여시는데 그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모르는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요. 기생께서 문제가 있으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홍련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강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억지로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총명한 사람이 총명하게 쓰이는 자리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홍련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난관 어른은 왜 저를 처음부터 알아보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나오셨습니까? 함정인 것을 알았다면 피하시면 그만이었을 텐데요. 강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장부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진짜로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도요. 그게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홍련이 말했습니다. 저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세 번째 밤쯤에는요. 홍련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신 겁니까? 저를 보러. 강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강원이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렸습니다. 이 냉정한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나왔습니다. 홍련이 그 말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냥 나왔다는 말의 뜻을. 골목에 다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홍련이 품에서 작은 비단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야금 공명통 안에서 메모 용도로 써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짐 보따리에서 붓끝을 꺼내더니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강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강원이 받아서 읽었습니다.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당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원이 오랫동안 그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사원부 난관 강원이 웃는 것을 본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골목에서 봄볕 아래에서 강원은 소리 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련이 짐 보따리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아니라 나란히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홍련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래 사람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읽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공허함이 어디서 왔는지 홍련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술도 전략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도 가장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홍련이 북촌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했고, 어떤 이는 강원이 서당 앞을 지나다 자주 멈추었다 했습니다. 어떤 이는 봄이 지나 여름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것을 보았다 했고, 어떤 이는 강원의 집에 가야금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종필 대감은 파직되어 귀양을 갔고 연루된 관원들은 엄히 다스려졌으며 강원은 그 이후로도 뇌물을 받지 않았고
관례가 잘못되었으면 깨야 한다는 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야금 소리가 들리는 강원의 집에서 아침마다 두 사람이 같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한양 북촌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유혹하러 간 사람이 유혹당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권력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꿇는 법이라 했습니다. 그날 운하루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기생도 선비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오래된 외로움이었습니다.